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에 시행되었던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1교시 2영역 사회복지조사론의 기출문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5문항 중에 언제나 1교시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사회복지조사론인데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오히려 욕심을 갖기보다는 욕심을 조금 버리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오히려 일행사에서 덕본 것을 까먹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이 사회복지조사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욕심을 내치다 보니까 자꾸 60점을 넘지 못하고 자꾸 뭐든 거기에서 실수를 하고 이러시는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1교시 중에서도 그 짜증난다는 이 영역에서 우리의 다른 과목의 점수를 넘겨주는 이런 그 경우까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영역이 이제 26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26번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과학적 조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일반적 상황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사회과학일 때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이게 사회복지사도 또 그런가 하면은 뭐 많은 심리학자도 정치학자도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이렇게 과학적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중에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일반적 상황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실제 조사를 수행할 때, 그렇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실제 조사를 수행하죠. 사례관리도 하고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욕구 사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의 복지적 욕구를 파악할 때, 바로 이게 바로 지역사회 복지에서 배우게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 사정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통계적 분석 기법을 개발할 때, 새로운 통계적 분석 기법도 역시 과학적 조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주체가 누구냐면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전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통계학자가 수행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학술 논문에 있는 실천 방법의 효과성을 비교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평가할 때 다 그 사회복지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새로운 통계 분석 기법을 만드는 이런 그 방법은 통계학에서 통계학자들이 걸어가는 것이지 사회복지사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아주 장난스럽게 이렇게 함정을 받군요. 다음에 27번에 보시면 토마스 쿤의 문제가 나왔네요. 쿤의 과학적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세상사나 또는 어떤 사물 현상에 대한 이론적 틀이나 인식의 틀 또는 인식의 구조를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믿음의 가치, 공동체 구성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이런 소위 개념으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시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라는 걸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패러다임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상대적 개념이고, 같은 동시간대의 지역, 문화, 종교권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적 개념입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문제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아주 혁명적인 어떤 이런 변혁기, 혁명적 변혁기를 통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현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직하는 근본적 도식을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패러다임의 개념이 나왔네요. 현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직하는 근본적 도식. 도식은 스키마를 말하고 있죠. 피아제에서 하는 것처럼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과학은 지식의 누적에 의해 점진적으로 진보한다고 한다. 아니죠. 이 쿤의 관점이나 패러다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 과학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국민들이 그렇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것을 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지식의 누적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 같이 보지만 그렇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혁명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과학적 혁명을 통해서 이 과학적 혁명의 변천기에 패러다임의 변화도 급진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패러다임에서 과학은 점진적이 아니라 혁명적 이런 변혁을 통해서 진보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학문 공동체의 사회적 성격이 과학이론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좀 약간 추상적이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이한 과학적 패러다임은 실제의 본질에 대한 다른 입장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어떤 인식의 틀 또는 믿음의 체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패러다임의 유기가 명백해지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된다. 5번은 당연한 말이고, 어쨌든 과학은 혁명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점진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은 아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사의 연구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 조사의 연구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 문제는 연구자의 관심이나 의문의 대상을 포함을 한다. 잠정적 결과를 예측하는 연구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모든 사회복지 조사는 연구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 조사는 먼저 문제가 문제 선정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 설계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렇기 때문에 연구 문제가 반드시 시작점입니다. 문제 형성 과정에 다른 연구자의 참여도 가능하다. 그런 말이고, 연구 문제가 변수 간의 관계를 연구 문제가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것은 문제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설정한 가설 때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문제에서 변인 간의 관계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가설을 설정할 때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리는 잠정적 결론,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리는 이런 추리와 같은 것은 가설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음에서 함정을 받습니다만 미음까지 다 맞는 것이 되겠네요. 29번에 보시면 사회과학의 연구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사회과학에서 연구윤리, 윤리라는 것은 인간들이 행함에 있어서 옳으니 그르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윤리 아니겠습니까? 사회과학자들이 아니면 사회복지 조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연구를 행함에 있어서 해도 옳으니 그르니를 따질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연구윤리라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수업 시간에 조사하는 설문지도 응답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죠. 응답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좋고, 응답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연구윤리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조사 참여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참여자들의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공익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연구윤리보다 우선해야 된다. 공익적 가치와 연구윤리의 상대적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대성을 띠는 것이지 반드시 공익적 가치가 연구윤리보다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제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 없이 사용의 연구 결과를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는 표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거기 보기에 들어가면 바로 주석이 나와 있죠. 주석을 달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들 그것이야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 없이 표절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표절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에 보시면 척도,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척도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척도를 차례대로 암기를 해서 공부를 하고 계셨겠는데 명령척도, 이름 대신 분류의 기능을 하는 명령척도와 그다음에 분류의 기능뿐만 아니라 분류, 서열, 비교의 기능도 수행하는 서열척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분류, 그다음에 비교, 서열뿐만 아니라 일정한 간격성을 전제로 해서 더하기 빼기의 기능도 가능한 동간척도, 그뿐만 아니라 절대 0점을 바탕으로 해서 곱하기 나누기도 가능한 비율척도로 이렇게 차례대로 앞에 있는 기능을 포함해서 또 다른 기능을 이렇게 수행하는 확대된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4가지를 차례대로 암기를 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소위 명목척도에서 비율척도로 차례대로 나열을 들 때 뒤로 가면 갈수록 포괄적이고 상위 개념의 척도라는 것을 알아주시면서 당연히 하위 개념의 척도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연령은 이건 비율척도지요. 연령을 모두 그야말로 출산으로 하는 만 나이 0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절대 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뿐만 아니라 당연히 곱하기 나누기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척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간척도, 서열척도, 명목척도의 모든 기능의 모든 척도 수준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표준화된 지능검사 점수는 비율척도다. 지능검사, 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동간척도가 되겠습니다. 들린 거지요? 소득을 비율척도로 질문하면 다른 척도 수준으로 질문할 때보다
응답률이 높은 편이다? 아니죠. 비율척도로 가면 갈수록 보다 상위 차원의 포괄적 도이기 때문에 기능은 수행하지만 응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수준의 척도에 속하는 것은 다 볼 수가 포함은 하고 있지만 거기를 모두 갖춘 비율척도의 기능까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응답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0점이 있는 것은 비율척도입니다. 서열척도는 비율척도로 변환이 가능하다? 아니죠. 상위 차원이 비율척도가 동간척도나 또 서열척도나 또는 명목척도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답은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에 보시면 사유과학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구성원들의 믿음의 가치나 또는 인식의 어떤 스키마, 인식 또는 이해하는 그 소위 근본 도식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다양한 시간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런 그 패러다임은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실증주의, 18세기 꽁트로 드는 꽁트라고 하는 18세기 실증주의 패러다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주관적 해석을 강조하는 해석주의적 패러다임도 있고, 다소 저항적인 이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비판적 사회과학, 비판적 사회과학과 같은 비판 사회과학적 패러다임도 있고, 이런 등등 다양한 패러다임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여전히 심화학습으로 이렇게 출제해요. 이 과정은 제가 설명하지 않은 영역이어서 좀 쑥스럽게 됐습니다만은, 비판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은 억압받는 집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둔다. 저 비판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다소 갈등론적 입장에 속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걸로써 소유된 계층이나 억압된 계층의 권익 공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어떤 근본적인 이해의 도식을 비판 사회과학적 비판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적 패러다임. 포스트 모던적 패러다임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1970년대까지는 보통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70년대를 넘어서 80년대 이후는 포스트 모더니즘. 양자를 비교하면 모더니즘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것처럼 절대성, 객관성 또는 합리성 또는 이성, 이런 단어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 그리고 객관성보다는 주관성, 또 합리성뿐만 아니라 정의성,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모더니즘에서는 대서사를 가지고, 영웅의 역사를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써간 데 비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소시민의 생활을 역사로서 별개하는 소서사 중심의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똑같은 출발점에서 얼마나 넓게 아니면 높게 아니면 깊게 퍼져나가냐에 따른 데 비해서 정초주의, 같은 출발점을 설명하는 데 비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각기 다른 출발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상대적 출발점, 반정초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적 패러다임은 주관성을 강조를 합니다. 주관적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틀린 거고, 해석주의적 패러다임은 삶에 대해 주관적 의미에 대해 깊이 탐구한다.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은 경험적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후기 실증주의 패러다임은 인간의 비합리적 행위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 합리적 행위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기 실증주의 패러다임은 인간의 비합리적 행위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성, 개성 존중, 표현 강조,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반정초주의, 이런 등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객관적은 누구나 똑같이라고 하는 모더니즘적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2번에 보시면 요인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인설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험설계, 즉 지인실험설계에 보면 통제집단 사후검사설계,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 또 그런가 하면 양자를 합친 솔로몬 4집단 설계도 있지만, 하나의 변이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변이에, 하나의 종속 변이에 대해서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존재할 때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존재할 때 하나의 독립 변수만의 영향을 가지고 논문 보고서를 쓰게 되면 일반화, 인과관계에 대한 일반화, 다시 말해서 위적 타당도의 영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로 요인 설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동시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것이 요인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어느 하나의 독립 변수의 영향력만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않는 것을 요인 설계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집단 비교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렇죠? 위적 타당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의 독립 변수의 영향력만을 고집하지 않는 이런 그 방법을 요인 설계하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 위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 변수 속성에 따라 할당 행렬을 만들고 행렬상의 각 범주에 따라 집단을 설정한다. 자, 2번은 제가 좀 인상을 아는 입장에서 현황 좀 놔둬보겠습니다. 독립 변수가 많을수록 요인 설계를 활용하기 쉽다? 아니죠.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동시에 하나의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적어도 아무리 하나의 독립 변수만을 고집하게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해도 독립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용하는 데는 또는 그걸 해석하는 데는 시간 비용이 많이 들겠죠. 쉽다가 아니라 어렵습니다.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분산 분석의 통계적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사실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32번의 요인 설계는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개념적으로 접근했을 때 또 상식적 선에서 보더라도 3번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있는 1번도 이해가 갑니다만 2번, 4번, 5번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노트에 정리를 해놓고 첨가, 심화학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3번에 보시면 변수와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린 잠정적 결론을 바로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은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가설은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기억번은 다 맞는 거지요? 기억. 4번은 답이 될 수 없군요. 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를 가져가는 문장이다. 니은번도 이건 당연한 니은번도 맞는 거지요. 기억, 니은이니까 1번, 3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 3번, 5번이 답이에요. 모든 변수는 개념이 아니지만 모든 개념은 변수다.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베리어블스라고 하는 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런 속성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값을 취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물이나 현상을 변수라고 합니다. 어떤 변수라고 하려면 적어도 2개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어야 변수라고 합니다. 성별, 그러면 남자, 여자.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지역, 그러면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이상의 값을 가지고 속성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사물이나 현상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변수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하는 수를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고정된 수를 우리는 상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고정불변의 값인 상수의 상대역을 우리가 변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변수는 그렇기 때문에 양적 개념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크를 해놨습니다만은 모든 개념 거기 오면 모든 변수가 개념은 아니지만 그랬는데 모든 변수는 개념이 됩니다. 모든 변수는 개념이지요. 어떤 현상,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현상의 속성을 추상화시킨 것이 바로 개념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변수는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념이 변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념은 변수가 될 수 있으나 모든 변수는 개념이 될 수가 있으나 모든 변수가 개념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셔요. 여기는 앞뒤가 바뀐 거죠. 디귿번은 틀린 것이 되겠어요. 다음에 연가설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연구 결과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말해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없다고. 다시 말해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설을 세워 바로 그 가설이 영가설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영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정하는 가설을 영가설이라고 합니다. 기역, 니은, 니은, 기역.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에 보시면 표집오차와 표준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쭉 개운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표집오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집오차는 표본오차라고도 합니다. 표집오차 또는 표본오차라고 하는데 이것은 표본이 뭐예요? 모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을 표본이라고 하는 거죠. 모집단이나 전수집단이나 전집을 대표하는 집단을 표본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표본을 통해서 얻은 값을 통계치라고 합니다. 표본을 통해서 얻은 값을 통계치 또는 통계량이라고 하고 모집단, 다시 말해 전집 그 자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은 모수치라고 합니다. 또 표본을 통해서 얻은 통계치나 통계량과 모집단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수치 간의 간격이나 차이를 바로 표본오차, 표집오차라고 합니다.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로 이 표본오차, 즉 표집오차, 표본을 통해서 얻은 통계치와 모집단 자체를 통해서 얻은 모수치 간의 간격은 작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표본오차나 표집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신뢰도나 정확성은 높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표준오차라고 하는 것은 표본의 평균값, 바로 표본 평균을 통해서 얻은 통계치와 실제 모집단의 평균을 통해서 얻은 모집단 자체의 평균 간의 관계, 이제는 평균값의 차이를 바로 이 표준오차라고 합니다. 당연히 표준오차도 크면 클수록 신뢰도나 또는 정확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표집오차는 모집단에서 얻은 모수와 표본을 통해서 얻은 통계치 간의 차이다. 그렇죠? 표집오차, 표본오차. 표준오차는 무수히 많은 표본 평균의 통계치가 모집단의 모수로부터 평균적으로 떨어진 것을 말한다. 무수히 많은 표본 평균의 통계치가 모집단의 모수로부터 평균적으로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아주 현학적이 좀 놔두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질적 집단보다 동질적 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표집오차가 적다. 그렇죠. 동질적인 집단에서 얻게 되는 표본의 표집오차가 당연히 이질 집단에서 얻은 표본의 표집오차보다 작게 됩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표준오차가 크면 클수록 검정 통계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죠. 표준오차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는 떨어지고 의미는 자꾸 약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집오차나 마찬가지. 표준오차도 역시 적으면 적을수록 표집오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소위 유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본오차는 감소한다. 신뢰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에서 함정을 봤군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도 좀 난이도를 높여서 이번에 출제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표준오차란 무수히 많은 표본 평균의 통계치가 모수로부터 떨어진 모집단의 모수치에서 평균적으로 떨어진, 평균이란 말이 계속 나오면 표준오차입니다. 평균적으로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 것이 표준오차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35번에 보시면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수치화하는 것. 검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수치화하는 것을 측정이라고 하는데 개념의 구체화 과정에서 포괄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개념의 구체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또는 이런 사건의 속성을 추상화한 것을 개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히 만드는 구체화 과정, 다시 조작화 과정에서 포괄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자, 그럼 놔둬보겠습니다. 개념의 경험화 과정에서 변수를 구성하는 속수들 간의 구분이 분명해야 된다. 명료성, 구체성이 나와야 되니까 신뢰도가 높은 측정을 위해서는 문학 내 일관성이 가져야 된다. 측정은 개념의 현상적 구조와
경험적 측정과 일치도록 정확해진다. 그렇죠? 측정은 현상적인 구조와 경험적 측정값이 일치도록 정확해진다. 말이 좀 추상적이어서 개념화가 조작화에 비해 경험적 차원에서 구체성이 높다. 전에도 우리가 이론 강의를 설명할 적에 개념,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현상의 속성을 추상화한 것을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정의하는 것을 개념적 정의라고 해서 개념 또는 개념적 정의라는 것은 애매하고 추상적인 질적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것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측면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조작화라고, 그렇게 해서 바뀐 정의를 조작적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란 단어로부터 조작으로 오는 개념으로 가면 갈수록 구체적이고 명료하다고 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5번을 통해서 우리는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36번에 보시면 변수 측정 종류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거기 측정 종류면 우리가 척도라고도 쓰는데 우리가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동간 척도, 비율 척도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명목 척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도 결코 겹치는 일이 없도록 딱딱 구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척도나 그런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을 명목 척도, 명목 측정이라 하고, 서열 척도는 구별의 기능뿐만 아니라 서열 비교의 기능도 수행하는 척도,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은 바로 서열 측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동간 또는 등간 척도라고 하는 것은 간격의, 척도의 간격을 일정하다고 전제함으로써 더하기 빼기의 기능도 수행하는 것은 바로 등간 또는 동간 척도라고 하고,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측정을, 더하기 빼기까지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측정을 바로 등간 측정, 동간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절대 영점을 전제로 해서 곱하기 나누기의 기능까지도 수행한다는 것을 비율 척도, 비율 측정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역 동,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동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이 별개로 분리되어 있죠. 완전 구별됨으로써 분류의 기능이 용이하게 되는 것은 바로 명목 척도가 되겠어요. 명목 측정이죠. 1번과 4번이겠군요. 사회복지사가 이수한 보수기간의 시간, 보수 교육의 시간이나 온도나 이런 것은 일정한 간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간격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똑같이 그 교육받은 시간은 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 0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는 비율 척도를 만들어내는 비율 측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 답은 4번이군요. 디귿번 사회복지사의 근무기간 평가 등급 점수 A, B, C, D. 자, 이것은 A등급과 B등급, B등급과 C등급, C등급과 D등급이 일정한 간격을 전제하지 못하잖아요. 단지 차례대로 서열화했을 때 A급, B급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지. 바로 그것은 서열 측정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군요. 자, 여기는 평이한 문제가 나왔네요. 37번에 보시면 근거 이론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근거 이론은 질적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 기초로서 근거 이론이라고도 출제를 하지만 현실 기반 이론이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실 기반 이론. 자, 거기에 보시면 이론을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이론을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이론적 포화의 변화 범위에 대한 작업을 진행한다. 읽어드리고 있는 저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로 근거 이론 코딩의 마지막 단계로서 근거 이론 또는 현실 기반 이론의 코딩에는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차례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근거 이론 코딩의 첫 번째 단계는 개방 코딩입니다. 범주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범주와 범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범주와 범주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것은 축 코딩이라고 합니다. 축 코딩. 그리고 마지막 코딩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론을 통합하고 정교화하는 그 과정은 선택 코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 마지막 단계로 모형 내 범주들의 관계를 진술하는 명제를, 범주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축 코딩인데 그 명제를 구체화하거나
범주들을 통합하는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은 선택 코딩이 되겠습니다. 답이 있군요. 답이 선택 코딩,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을 보시면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좋은 측정, 좋은 평가의 조건, 검사의 양호도라고도 하는데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에 객관도라고 하는 것은 채점자의 신뢰도이기 때문에 신뢰도에 포함을 시켜서 타당도, 신뢰도, 실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검사의 조건,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실용도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측정이나 검사나 측정이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적은 비용, 적은 시간, 적은 노력을 들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조건이기 때문에 빼버리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계학이나 조사 방문론에 가면 밑도 끝도 없이 타당도, 신뢰도가 나오는데 사실은 좋은 검사나 좋은 측정이나 좋은 평가의 조건으로 4가지 중에 줄여서 2가지만 언급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혹시 다른 걸 알아온 건 아니냐라고 하는 검사의 정직성, 검사의 진실성을 말하는 거고,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봤느냐라고 하는 얼마나 오차가 적으냐에 관한 정확성, 일관성, 안정성의 개념을 말합니다. 측정할 때마다 항상 30분 빠르게 측정되는 시계는 신뢰도가 높은 거다. 그렇죠. 정확한 시간, 몇 시야라고 할 때 정확한 알아보고자 하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지만 타당도는 낮지만 그러나 신뢰도는 높지. 나중에 검사해도 실제 시간보다 30분 빠르게 알려줄 거니까 맞는 거죠.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높다. 우리가 설명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그러므로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습니다. 그러나 신뢰도는 타당도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도 당연히 높은 건 아니다. 다른 것도 있어야, 충분 조건은 아니니까 신뢰도 말고도 다른 것이 있어야지.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가 당연히 높은 건 아니다. 2번은 틀린, 옳은 것도 잡고 있군요. 2번은 틀린 것이 되겠어요. 측정 도구를 동일 응답자에게 반복 적용했을 때, 측정 도구를 동일 응답자에게 반복 적용했을 때 일관된 결과가 나오면, 이 말은 지금 검사, 재검사, 동일 측정 도구를 동일 응답자에게 반복 측정해, 검사, 재검사지요. 그랬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면 오차가 없으면 뭐라고 그래?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높다라고,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틀린 거지요. 동일한 변수를 측정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항수가 높아야 됩니다. 문항수가 높아야 됩니다. 문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습니다. 문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고, 문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빼놓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타당도도 높습니다. 다음에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복수양식법을 활용한다. 복수양식법은 우리가 말할 때 동형검사 신뢰도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타당도 검사가 아니라 신뢰도가 되겠어요.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번에 보시면 측정 항목들이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 이론에 비추어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과 관련된 것을 모두 그러면, 자, 측정 항목들이 적정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은 타당도입니다. 타당도. 그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본다라고 들렸는데, 체계적 오류, 측정의 오류에서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가 있는데, 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오차나 오류를 체계적 오류라고 합니다. 앞에 우리가 한번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앞에 문제 38번에 1번에 있는 것처럼 측정할 때마다 항상 30분 빠르게 측정되는 시계는 어느 누가 보고 어느 누가 물어봐도 30분 빠르게 시간을 말할 거예요. 바로 이런 일정한 경향성이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은 체계적 오류라고 합니다. 체계적 오류. 이 체계적 오류는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 오류라고 하는 것은 검사자에 따라, 피검사자에 따라, 검사받는 상황에 따라, 검사하는 측정 도구에 따라
어떠한 경향성을 찾아볼 수 들쭉날쭉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했다 한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비체계적 오류는 무작위적 오류는 경험적으로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나 또는 동형검사 신뢰도, 복수양식법이나 또 그런가 하면은 반분 신뢰도나 또는 문항 내 합치도나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얼마나 정확하냐, 얼마나 안정적이냐, 얼마나 일관성이냐 이런 것은 경험적으로라기보다는 어떤 임상, 경험, 인상을 통해서기보다는 이것은 이론적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도는 이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타당도, 물론 모든 타당도가 경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아봤느냐를 이론적으로 접근해 가지만 그러나 준거 타당도인 예언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 또 그런가 하면은 구인 타당도라고 하는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는 모두 경험적으로 검증을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타당도, 니을, 비읍은 타당도지요. 구성 타당도, 구인 타당도. 기역, 니은, 니을이 되겠어요. 디귿번과 미음번은 모두 신뢰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에 보시면 설문지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자료 수집 방법에는 관찰법도 있고 설문지법도 있고 면접법도 있고 사유성측정법도 있고 뭐 아주 많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옳은 것은 개방형 질문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주로 설문지의 앞부분에 배치한다. 앞에는 좀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리고 선택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화된 다시 말해 객관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놓고 뒤로 가면 갈수록 사적 영역에 관련된 그리고 자유 반응에 관한 주관식에 가까운 이런 개방형 질문은 뒤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린 거지요. 수반형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반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문이 나오면 보나마나 다른 질문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이 말인데 이런 다른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수반형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간에 응답을 기피하게 됩니다. 명확한 응답을 얻기 위해 이중 질문이나 유도 질문이나 왜라고 하는 질문은 삼가해야 됩니다. 이중 질문, 유도 질문, 왜라고 하는 질문은 삼가해야 됩니다. 문항은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응답자의 능력,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문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작 7살짜리 초등학교 입학한 애에게 대학생들의 질문을 한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짝으로 된 문항들은 가급적 떨어지게 배치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서로의 문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짝으로 된 이런 문항들은 서로 분리시켜서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1번에 보시면 41번 대인 면접에 비해 우편 설문이 갖는 장점은 1:1 면대면 관계 속에서 하는 면접과 우편물을 이용해서 하는 설문 보면은 질문 과정의 유연성 증대, 유연성 증대는 대인 면접이죠. 높은 응답률, 그렇죠. 면접법의 가장 큰 장점이 반응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회수율이 높다. 피면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담자의 역할을 가진 면접관은 전문적 성격을 가지고 투사법 등을 통해서 다 그 응답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높은 응답률, 동일 표집 조건 시 비용의 절감,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지법의 특징입니다. 이건 설문법의 특징이고 응답 환경의 통제 용이 이것은 상담실에서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면접법의 특징입니다. 심층규명 역시 면접법의 특징이지요. 왜냐하면 우편 설문이라고 하는 자기보고식 아니겠습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에 보시면 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찰법. 행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즉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그래서 연구자에 의한 직접 자료 수집이 때는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관찰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 그 관찰의 과정에서 관찰 내용에 대한 해석에서 주관적 가치나 또는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상황에 대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서베이에 비해 자료에 개량화가 쉽다? 아니죠. 보통 우리가 개량화라고는 양적 연구와 같은 것은 실험실법을 주로 사용합니다만 이런 관찰법이나 또는 면접법 이런 등등은 모두 질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질적 연구나 탐색적 연구에서 사용하기 좋다. 어쨌든 관찰법이나 면접법은 질적 연구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43번에 보시면 지난 20년 동안 A신문의 사유면 기사를 자료로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연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연구 설명. 범주 항목들은 신문기사 자료로부터 도출된다. 주제보다 단어를 기록 단위로 할 때 자료 수집의 양이 많다. 그렇죠. 전체 기사의 주제 한 단어 나오고 그 전체 기사에 있는 수없이 많은 단어 뭐가 많겠어요? 당연히 단어를 기록 단위로 할 때 수집의 양이 많은 거죠. 맥락 단위는 기록 단위보다 더 큰 단위가 된다. 그렇죠? 맥락 단위에는 기록 단위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 단위와 기록 단위를 줄여 환경까지 포함된 상위 단위를 맥락 단위라고 합니다. 때문에 그 기록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기록을 둘러싼 맥락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기록 단위의 상위 단위이고 기록 단위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맥락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여기 보면 우리가 기록 단위와 맥락 단위를 이용해서는 우리가 질적 연구도, 질적 분석도 가능하지만 양적 분석도 당연히 가능하죠. 44번에 보시면 집단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점 집단 조사에서 집단 역학에 관한 것은 분석 대상이 될 수 없다. 집단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파워 게임, 아니면 힘의 분배를 집단 역학이라고 하는데 집단 역학에 관한 것도 분석 대상 될 수 있죠. 집단. 너무 한쪽으로 힘이 편중되지 않습니까? 뭔가 당직도 아니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나눠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회의 절대다수당으로서 지위를 여당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모두 차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집단 역학에 관한 것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델파이 기법은 대면 집단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델파이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입니다. 서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이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떠한 공통된 견해를 조성해가는 과정이 델파이 기법. 대면이라는 단어는 초점 집단 기법의 말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건 틀린 거죠. 델파이 기법은 일면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합의법. 이거 틀린 거죠. 무조건 델파이에서 일반이란 말이 하면 틀린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전문가법입니다. 네트워크 분석은 조직 간 전달체계 분석에 부적절하다. 전달체계, 소위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간 전달체계의 분석에 네트워크는 서로 간에 조직화되기 때문에 전달체계 분석에 아주 적절하죠. 적절합니다. 적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 네트워크 구조 분석에서는 관계형 변수를 주로 사용한다. 관계형 변수를 주로 사용한다. 여기 보면 구조 분석인데 관계 분석이 아니라 구조 분석에서는 관계형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형 변수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조형 변수. 그래서 소위 네트워크 분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구조는 어떻게 해서 틀이 맞춰져 있으며 어떻게 장력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힘을 지원해주고 또 어떤 관계를 유지해 가는가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조형 변수를 중심으로도 하지만 관계형 변수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장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주로 관계형 변수를, 주로란 단어에는 다소 하자가 있지만 네트워크 구조 분석에서는 관계형 변수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4번과 5번, 4번은 불안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집단조사에서 맞는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45번에 보시면
패널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를 볼 적에 종단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종단적 조사인데 대표적으로 동일 대상만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가면서 반복 측정하는 패널 스터디와 조사 시점마다 같은 특성을 가진 다른 대상을 가지고 측정해서 비교해보는 트렌드 스터디와 특정 세대의 불특정 다수를 그때그때 대상으로 해서 알아보는 동시 경험 집단 조사, 동년배 조사랑 코트 스터디가 있습니다. 동일 대상을 반복 조사하는 것이다. 그렇죠? 패널 스터디. 패널 조건화 현상으로 연구 결과의 정확성이 낮아질 수 있죠. 패널 조건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패널 스터디는 뭐예요? 동일 대상만 가지고 계속 반복 측정하는 거예요. 작년에 와서 나한테 성에 대해서 어떠냐고 물어보든지 또 올해 와서 또 성에 대해서 물어봐. 이거 한 10여 년 전에 내가 대학 신입 때도 물어봤는데 똑같은 문제를 물어보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사 대상이 되는 동일 대상들은 반복되는 측정 속에서 습관화,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진 거죠. 그냥 누가 물어봐도 그건 똑같은 답을 하는 이런 그 경향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들 패널 조건화라고 합니다. 패널 조건화는 조사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왜곡시키게 되는 겁니다. 틀린 거지요. 조사 대상자의 추적과 관리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일 대상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변수의 시간적 우선성을 확보할 수 있어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중요 표시하시고 패널 조사에게는 독립변수의 시간적 우선성. 이 말은 뭐야? 시간적 우선성. 인과관계를 규명할 때는 먼저 독립변수를 먼저 가미하고 그리고 종속변수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시간적 우선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가 있다. 중요 표시하시고 조사 대상자의 상실로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바로 이 패널 조사에서 이렇게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이처럼 내적 타당도 저해인으로서 피험자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패널 스터디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트렌드나 코트 스터디는 굳이 상실된다 해도 그때그때 다른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는데 바로 이런 패널 스터디는 동일 대상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험자의 상실로 인한 내적 타당도 저해의 요인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을 같이 봅니다. 4번과 5번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6번에 보시면 조사 대상자의 선정 평양이 영향을 주기 어려운 것은 조사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내 대표 집단을 뽑으려 모집단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나 모집단 자체를 지나치게 과대 평가나 가제 추정하거나 과소 추정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정 평양인데 그중에 대표성도 약한 소위 대표성이 약한 비대표 표본에서 편향이 대표 표본에서 나오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런 그 선정을 바로 이 선정 평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정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 평양. 왜냐하면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지도 못하는 비대표 표본의 평양을 선정 평양이라고 하는데 이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 차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 독립변수의 효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적 타당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이런 내적 타당도가 떨어짐으로써 인해서 내적 타당도가 떨어지면 위적 타당도도 방해를 일반화시키는데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내적 타당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방해됐지요.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했으니까 표본의 대표성 측정의 정확성 아니죠. 선정 평양은 이미 정확성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결과의 일반화 정도, 즉 위적 타당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는 당연히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비대표 표본을 뽑아짐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왜곡된, 편중된 이런 피험자 선정 평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에 내적 타당도도 방해를 떨어뜨리겠지만 또한 표본의 대표성 자체부터가 시작됐기 때문에 위적 타당도도 저해시키게 된다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측정의 정확성 틀린 것이 되겠어요. 신뢰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47번에 99% 신뢰 수준은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99% 신뢰 수준과 95% 신뢰 수준을 사용합니다. 자연과학에서는 100%, 보통 100은 아니고 99.99%, 99.9%의 신뢰 수준을 사용합니다만 어쨌든 이 사회과학에서는 99%와 95%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99% 신뢰 수준은 1%의 유의 수준을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1% 정도의 틀릴 확률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벌리게 되면 일정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일정 오류라고 하는 것은 영가설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즉 영가설이 맞았으니까 연구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영가설이 틀렸다라고 하고 연구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는 실수를 일정 오류라고 합니다. 때문에 신뢰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95%에서 99%로 높이면 높일수록 틀릴 확률이 100번 중에 5번이던 것을 틀릴 확률을 100번 중에 1번 정도로 줄이면 줄일수록 영가설을 잘못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영가설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영가설이 맞고 연구 결론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영가설이 틀렸다라고 착각하는 일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 95% 신뢰 수준은 100번 조사하면 5번 정도는 틀릴 확률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99% 신뢰 수준에서 모집단의 평균값이 신뢰 구간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99% 확인할 수 있다. 틀릴 확률은 한 번 나타날까 말까라고 보고 있다. 이 말을 바꿨군요. 여기는 모든 것이 맞는 것이 되겠어요. 48번에 보시면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선 국면과 개입 국면이다.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개입의 명확화 및 비교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입 전 단계라고는 A, 기초선 단계와 개입 단계라고는 B, 개입 국면 B가 있습니다. 연구 대상과 개입 방법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는 복수 기초선 설계와 같은 경우에는 연구 대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개입 방법은 하나밖에 없을 때 그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개의 연구 대상에게 전보시켜서 어디와 또는 어디에서 가장 효과 효율성이 높은지, 어디와 가장 부합성이 높은지를 알아볼 수가 있고, 또 A, B, C, D 설계와 같은 것은 하나의 연구 대상에 여러 개의 개입 방법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없다가 틀린 거군요. 조사 연구 과정과 실천 과정의 통합이 가능하다. 조사 연구, 그렇죠? 경험적 절차니까 경향과 변화를 파악하도록 반복 관찰한다. 반복 측정도 있지요. 통계적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표현을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3번, 4번, 5번에 대해서 꼭 봐줘. 1번, 2번은 알고 있었지요. 실수만 안 했다면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복수 기초선 설계를 말하는 것이고, 개입 방법이 여러 개 있는 것은 바로 A, B, C, D 설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9번에 보시면 초중고 등 학생의 행복도를 조사하기 위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조사 대상자를 표집하고자 한다. 이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확률 표집 방법은, 우리는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는데, 확률 표집에서는 확률 표집은 단순 무선 표집, 체계적 표집, 유충 표집, 군집 표집 4가지가 있고, 비확률 표집에는 유의 표집, 임의 표집, 할당 표집, 누적 표집이 있습니다. 여기 층화 표집이나 유층 표집이죠. 체계적 표집, 계통적 표집,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1번, 2번은 확률 표집이니까 말이 안 되지. 비확률 표집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비율에 맞추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행복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초등학생의 비율, 중학생의 비율, 고등학생의 비율에 맞추어서 조사 대상을 표집하는 것은 할당이란 단어, 이건 국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번에 보시면 혼합 연구 방법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혼합 연구는 것은 질적,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질적 연구 결과와 양적 연구 결과는 일치해야 된다. 아니죠. 일치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속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모두 필요하다. 연구에 따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상대적 비중이 다를 수 있다. 질적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양적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질적 연구의 결과, 애매하고 추상적인 질적 연구의 결과를 보다 구체적인 양적 개념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조작하라고 하는 것처럼 질적 연구에 기반하여, 질적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양적 연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과정이 있죠. 다음에 상충되는 패러다임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좋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18년도에 시행되었던 제16회 지역사회 조사론의 기출문제가 무엇이 나왔는가.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더 불편하게 새로운 것이 나와서 2019년도 출제 예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여기 이번 문제는 좀 더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임상까지 해서 설명할 것은 아닌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어도 다른 과목에서 점수는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인연을 맺고 제가 가르치는 정도만 가져간다면 적어도 60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2교시 1영역 실천론, 그리고 2영역 실천기술론, 3영역 지역사회복지론인데 2교시 1영역 실천론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